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기존 판을 뒤엎는 도널드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이 장관 인선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법무장관 후보자를 비행기에서 2시간 만에 결정하는 등 이 내각 인사들을 별다른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파격 인사로 낙점된 인물들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뉴스 앵커였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극단주의 그리고 성비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죠.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외교 안보 라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물류 대안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컨테이너를 내리지 않고 화물기차 그대로 선박에 들어가는 레일 페리가 친서방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전해드립니다. 11월 1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의 표적을 공격하는 걸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전력시설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가 18일 전국적으로 순환 단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력망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단시간 내 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국적 정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겨울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을 공격해왔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축시키려는 심리전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주말 레바논 200여 곳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7일 공습에서 범아랍권 정당 바트당의 베이르트 사무실을 폭격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아피프 수석 대변인이 숨졌습니다. 아피프 수석 대변인은 9월 말 폭격으로 숨진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의 측근인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례적으로 공습 전에 사전 대피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에 이어 중부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주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6일 하루에만 29명이 숨지고 122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장쑤성 이싱시의 한 대학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졸업 실패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무차별 칼리브림을 벌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78명의 사상자를 낸 남부 광둥성 주아이시 체육센터 차량 돌진 사건 닷새 뒤에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 제조사 엔비디아가 신제품 블랙웰의 서버 과열 문제로 양산을 더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IT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맞춤형으로 설계된 서버렉에 연결됐을 때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3월에 블랙웰을 처음 공개했던 엔비디아는 당초 올해 2분기 출시를 계획했지만 자체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올해 4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서버 과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객사인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이 제품을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북파병엔 미사일.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치인데요. 네. 우크라이나에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드디어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최초의 장거리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러시아 본토 공격에는 사거리가 306km 정도인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이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 또 북한군을 상대로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의 군시설을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서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진 않았고요. 지원을 해준 무기도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라면서 제한을 걸고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아주 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하면서 정책 기조를 크게 바꿨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을 했고 대규모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참전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에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일부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주요 20개국 회원국의 일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10만 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할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내놨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모를 12,000명 안팎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종전 계획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소유하는 조건으로 종전 협상을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전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유리한 위치에서 종전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네. 다만 미국 당국자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이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확전 위험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뭔가 정리 수순으로 지금 가기 네, 위한 네. 그 과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안트나 선하다. 아내 생각이 아니라 트럼프 생각. 지금 국제 무슨 회의체가 열리면 다 트럼프 얘기밖에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 그 국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현지 시각으로 18일에서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립니다. 네. 그래서 G20 정상이 대부분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은 불참하겠다라고 뜻을 밝혔기 때문에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오게 되고요. 네. 유럽연합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단체 회원국의 이름을 올린 아프리카 연합이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공식 주제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인데요. 특히 지난주 페루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 이어서 이번 G20 회의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계기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APEC 회원국은 마추픽추 선언문을 내놨습니다.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고요. G20 회원국도 그래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자유무역 확산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공동 입장을 낼 수 있을까, 이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비 외에도 기후위기 문제도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인데요. 네. 지금 탄소 배출에 책임 있는 G20 국가들이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회의 직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대처를 위해서 수천억 달러를 동원하자라는 목표에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그 회의에서 다뤘는데 과연 지갑을 열지에 대한 결정권은 이번에 리우에 모이는 지도자들 손에 달려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2달이 앞두고 있는데 다자 회의에 오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고별 그러네요. 다자 회의예요. 아, 네,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여기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선을 넘는 퍼스트 버디 1호 친구. 네, 대통령 있는 미국 건데요. 대통령과 관련했을 때 뭐 퍼스트라는 게 많이 네, 듣잖아요.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도 있고. 네. 그렇죠. 그 퍼스트 버디가 지금 일론 머스크 예, 아, 그렇죠. 최고 경영자인데요. 예. 지금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까지 임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권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퍼스트 버디 1호 친구가 된 머스크가 경제 정책 또 주요 내각 인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의 측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라는 오.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는 머스크가 재무장관 후보로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인데요. 머스크가 자신의 X에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 경영자를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평가하면서 팔로워들한테 내 뜻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 근데 머스크 CEO의 팔로워가 2억 5천만여 명이나 달합니다. 굉장히 약간 어마어마하군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 러트닉은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의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과 재무장관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 중에 한 인물, 이 머스크가 그 중에 한 인물인 러트닉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좀 겁니다.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됐네요. 근데 네.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누구라고 발표를 안 했는데 그 와중에 1호 친구가 먼저 나서서 난 이 사람 좋아하랍니까? 이거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트럼프 당선인이 제3의 후보를 지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와 정책에 대해서 너무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게 아니냐.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 혼란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들의 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의 한 측근은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 선을 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머스크 CEO가 대선 이후에 트럼프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해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16일에도 밀착. 그렇습니다. 트럼프 그리고 이 러튼이 자기가 공개 지지한 이 후보와 함께 네. 뉴욕에서 열린 종합 격투기 대회도 관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분을 아주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 이 CEO가 지금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이 됐잖아요. 네네. 공동으로. 네. 정부 조직 예산 뭐 대폭 삭감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업체에서 했던 전략을 그대로 쓸 것이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머스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에서 우선 대폭 낮추고 나중에 고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해 왔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쓸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앞서 머스크가 지난달 27일에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6조 7,500억 달러에 이르는 기존 미국 연방정부 예산 중에 내가 한 2조 달러를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의 전 현직 직원들 얘기를 따르면 이 머스크 CEO는 필요 이상으로 비용을 줄이는 걸 선호하는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2명의 테슬라 전직 직원이 테슬라가 모델 X를 출시한 이후에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때는 사무실에서 제공되던 공짜 시리얼마저도 없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에 8,000명에 가까운 직원 중에 75%를 정리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렇죠. 1,500명만 남았는데 회사 지출이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다라면서 추가 비용 삭감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페이스X에서는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 공급 업체를 굉장히 압박을 했고요. 그게 안 되니까 기존 거래처를 끊고 아예 더 저렴한 부품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성공을 거두긴 했죠. 스페이스X가 지금 계속해서 뭘 할 때마다 네, 지금 네, 성공을 네. 하고 있잖아요. 다만 기업 효율화와 동일한 방식이 정부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그렇죠. 있을까? 이게 의문이다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비용 절감에만 몰두해서 안전이라던가 직원 사기 등을 소홀하게 다루면서 미래의 잠재력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많은 인력들이 그 테슬라를 떠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이렇게 너무 옥죄니까요. 네, 네. 그래서 머스크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정부 부서의 수장이 되면서 이 비용 절감
방식이 얼마나 공공부문에서도 효과가 날까?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만 줄인다고 능사는 아닐 네,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적절한 투자가 네네네.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엎친 데 덮친 청구서. 네, 안 그래도 네. 슬픈데 청구서까지 밀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인데요. 그쪽을 저희가 네. 잠깐 신경을 못 그렇죠. 썼네요. 네, 지금 너무 지금 트럼프 이기가 지금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많이 좀 가려져 있는데요. 당연하죠. 패자는 네네, 그렇죠. 네, 승자만 기록에 남으니까요. 기억합니다. 네, 이 세상은.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이상을 정말 많이 모금했습니다. 네네. 근데 선거에서 패했는데 아직도 기부금 내달라고 전화를 아, 돌리고 그래요? 있다고 해요. 그 소액 기부자에게는 이메일을 보내고 고액 기부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니 캠프가 대선이 끝났는데 끝났는데. 왜 후원금을 달라고 하나? 네. 선거 과정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다라고 AP가 분석을 했습니다. 확실히 모금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지출했다라는 건데요. 해리스 부통령 캠프 선거 전인 10월 중순에 우리는 1억 1,900만 달러, 약 1,661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캠프의 최고 재무 책임자도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우리는 채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해리스 캠프 또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재정에 밝은 한 관계자가 네. 지금 각종 이벤트를 많이 했고 서비스 업체들을 이용했는데 결제 청구서가 지금 줄줄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선거는 끝났는데 치러야 할 대금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연말까지는 캠프 직원들이 급여를 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나? 해리스 캠프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중의 관심을 보다 많이 끌기 위해서 비욘세나 오프라 윈프리 같은 유명 인사를 동원한 대형 이벤트를 많이 개최했어요. 근데 이게 단 하루짜리에 불과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게 별로 실익도 없었고, 그래서 이 점이 좀 비판을 끝난 다음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다만 재정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예상되는 부족 액수가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캠페인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적은 건 적은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빚이 남은 건 확실합니다. 있기는 네, 있어서 지금 갚아야 뭐 됩니다. 이메일도 보내고 네. 전화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렇군요. 참. 승자만 기억합니다. 네, 결국. 그렇습니다. 어쩔 수 네. 없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짐승의 탈을 쓴 인간. 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사람의 자기적으로. 탈을 쓴 짐승 뭐 약간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얘기도 네, 하고. 인면 수심할 때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짐승의 탈을 쓴 인간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요. 곰 탈을 쓰고 변장해서 고급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일당에 검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 있는 4명이었는데요. 네. 1월에 LA의 한 곳에 있는 그 곳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벤츠 같은 고급 차량 3대가 네. 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라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보험사 3곳에서 이 사람들이 14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9,5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탔습니다. 예. 근데 보험사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조사를 이상한 거죠. 해봤습니다. 네. 보험사랑 캘리포니아 주 보험부가 함께 조사를 했는데 예.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생물학자와 같이 분석을 했더니 차량을 습격한 곰이 실제 곰이 아니라 곰의 탈을 쓴 인간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곰의 네. 탈을 쓰고 진짜로요. 그러면 티가 좀 나지 많이 않을까요? 납니다. 아, 많이 나요? 많이 나죠. 곰이 차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량 대시보드도 훼손을 하고 했는데 예. 움직임이 당연히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렇죠. 곰 같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생물학자가 이건 곰 옷을 입은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소견을 내놨는데요. 심지어 이 탈이 용의자의 몸에 제대로 맞지도 않은 아이고. 굉장히 어설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내부에 훼손된 흔적이 있는데 네. 이 사기단은 곰의 발톱에 긁힌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알고 봤더니 고기를 자를 때 쓰는 주방 도구로 이렇게 곰 발톱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네. 훼손된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용의자들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범행에 사용한 탈, 주방 도구가 발견이 돼서 회수가 됐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보험부는 수년간 조사관들이 터무니없는 계획을 많이 적발했는데 가짜 곰이 보험 사기에 활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굉장히 아. 어이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사기단이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고급 차량 2대의 내부를 고의로 손상해서 보험금을 타갔던 적이 있는 경험이 것으로. 있었군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했는데 이번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대담했다 이런 생각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네.
분명히 티가 날 거거든요. 곰하고 그러니까요. 예. 사람의 움직임은 완전히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그리고 네. 이 LA 지역에 그렇게 곰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가도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설미가 잡힌 그렇습니다. 셈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인류세 이후는 문어세?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배하는 시대를 인류세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인류가 멸망을 할 경우에는 문어가 지구를 지배할 새로운 생명체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팀 콜슨 옥스퍼드대 교수가요. 문어가 높은 지능과 소통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인류가 그랬듯이 새로운 문명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네. 특히 문어가 물 밖에서 30분간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육지 동물로 진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물 밖에서 호흡할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만큼 영리한 동물이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 수백만 년에 걸쳐서 바다 사냥법을 습득했는데 그것처럼 문어도 그들만의 육지 사냥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개체는 바다에서 도시를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문어가 지구상에서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수중 동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네네. 무척추 동물계의 천재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뇌구조랑 높은 인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요. 새우, 상어, 새 등을 사냥하는 강력한 포식자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뭐 축구 시합 있을 때 파울이 예. 많이 예측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그거 많이 기억나네요. 물어봤었죠. 문어. 네. 네. 그래서 언젠가 물 밖에서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면 사슴이나 양 같은 포유류도 사냥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네. 오래 살지 못합니다. 거대한 태평양 문어도 5년까지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문어는 1년이나 6개월밖에 못 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느리게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억 년간 문어가 존재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별로 변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문명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영장류는 그럼 어떨 것이냐. 인간과 같이 멸종할 가능성이 높고요. 조류는 손재주가 없어서 문명을 이어가기 어렵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인류 이후에 네. 문어의 새가 될지 문어를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이게 참. 보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아하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Stay on this road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Cold as a voice talks to me, stillborn by choice, but it has a need to hold all that feels the cold. Oh, baby, don't, 'cause I'm just stay on these roads. We should meet. I know. Stay on, my love. We should meet. I know. Where joy should reign, these skies restrain. Shadow your love. The voice draws talking. The voice trails off again. Oh, man feels the cold. Oh, bab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을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해달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노총 철도노조가 부족인력 충원과 기본급 2.5%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규정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 약 40개 중 20여 개가 수도권 일대에 낙하했다며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은 한국의 대북전단이 북한 지역에 떨어졌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에너지부 장관에 기후변화 위기를 부정하는 석유회사 CEO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습니다. 국방법무장관 지명자의 성범죄 의혹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김상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노선의 대안으로 카자흐스탄이 떠오르고 있다고요. 이 내용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물류 비용은 곧 제품의 현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수출 경쟁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네트워크 유지에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입니다. 네.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는 제품의 경우는 넷대에 실어서 운송하고 네. 부피가 작고 고가의 제품의 경우에는 항공 운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용 대비 시간 단축 측면에서 철도 운송은 또 이 양두 항공과 해운 사이에서 이제 유용한 운송 수단인데요. 네. 우리 기업들은 대중앙아 또는 뭐 동유럽 수출의 경우는 주로 이제 유라시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화물 운송을 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전통적인 물류망이 흔들리자 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 네트워크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해당 노선은 카스피의 횡단 국제 운송 노선입니다. 이제 중부회랑이라고 불리는 이 노선은요, 네. 카자흐스탄을 이제 동서로 횡단해서 카스피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달리 러시아 영토를 거치지 않는 유일한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도 루트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전쟁 때문이기도 하고 이 철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카자흐스탄이 큰 이익을 얻고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및 육상 루트를 독점함으로써 적지 않은 철도 또 도로 통과 운송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이 노선을 통한 화물 운송량이 2022년과 비교했을 때 86%나 성장해서 276만 톤을 기록했고요. 네. 올해는 420만 톤이 운송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또한 세계은행은 2030년엔 3배 증가해서 1,10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자흐스탄은 이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이제 인프라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 노선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국내 기업들도 이제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의 이제 무역에 차질을 잇자 네. 그 대안으로 중앙아시아의 이제 무역 파트너 관계를 확대 구축하고 있고요. 또 이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안정적인 운송 루트를 확보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물류 루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노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에 이제 발맞춰서 국내 물류업계들의 카자흐스탄 출장이 잦아지고 있고요. 네. 우리 제품을 실은 컨테이너 화물기차가 그대로 철도 레일이 깔려 있는 대형 선박으로 들어가서 카스피해를 건너가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또 물류 효율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실은 기차가 그대로 선박 안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이것을 레일 페리라고 하는데요. 네. 카스피해를 횡단하기 위해서 크레인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부둣가에 내렸다가 다시 선박에 선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화물을 실은 기차가 레일이 깔려 있는 배 속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카스피해를 건넌 후에 화물 기차는 배에서 나와가지고 네. 유럽 쪽이나 또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를 잇는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는 조지아의 포티항까지 그대로 달립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예. 화물의 선적과 양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레일 페리 다양한 국가들이 좀 이용을 하겠는데요. 예, 이 카스피해가요 마치 우리 한반도와 비슷한 모양이고 또 그런데 크기는 좀 더 큽니다. 네. 동서로 약 300km, 남북으로 한 1,200km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카스피해 동쪽 항구인 카자흐스탄의 악타우 항과 서쪽의 아제르바이잔 바쿠항을 연결한 이 노선에 레일 페리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항로를 이용하는 주요 국가나 화물을 살펴보면요. 첫째, 카프카스 지역과 중앙아시아 간에 이동하는 화물. 둘째는 대이란 제재로 인해서 이란을 격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화물. 네. 그리고 셋째는 러시아를 격려해서 가지 않으려는 우크라이나 또는 튀르키예, 유럽연합 또는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들. 그리고 넷째가 러시아 경유 운송을 허락하지 않는 항목에 걸리는 화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럽연합 식료품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러시아의 비싼 부두 보관료나 또는 까다로운 통관 절차, 화물 정체를 피하고자 하는 화물들이 주로 운송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와 이란을 거치지 않고 유라시아를 동서로 관통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 카스피해 횡단 루트는 네. 이 러시아와 이란을 우회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이제 친서방 루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국가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를 대체할 유라시아 물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내년 1월 20일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많은 논란과 함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라인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발표된 미국 국무국방장관 후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가 조금 당초 전망과는 좀 다르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네. 나오고 있죠. 특징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한 줄로 정리하자면 네. 그 일기 때 보였었던 그 어른들의 축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어른들의 축이 사라졌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 트럼피즘이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네. 없는 트럼피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주 명백한 반중국적인 색채, 이런 걸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선 과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네. 8년 전이 2016년 일기 때에 비하면은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매트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 첫 이름이 거론된 이후에 2시간 만에 결정됐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정말 네. 설마 그랬을까 싶기는 한데, 예. 그만큼 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도 볼 수도 있고, 마음속에 정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가 늘 이제 이번 유세 과정에서도 늘 얘기했다시피 네. 이 지금 최대 목표는 지금까지의 미국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하는 게 경제뿐만 아니라 뭐 외교 안보, 뭐 사회 이슈, 보건, 뭐 환경 이런 문제들 다 뜯어고치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선정한 그 강요 후보들을 보면은 워싱턴의 기득권층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네. 또 주류 공화당의 뭐 보수주의 이렇게 인사들도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고, 정말 새로운 인물, 뭐 파격적인 인물, 네. 이런 것들, 또 철저한 뭐 자신의 충성을 보이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의중을 읽고 그의 지시와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는 행동파 인사들로 자기의 강요팀을 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파격할 때 떠오르는 인물, 가장 파격적인 인물이 이제 국방장관 후보죠. 피트 헤그세스. 뭐 온몸에 네. 뭐 문신도 많고. 예. 지금 사진에서 많이 보여지고 네. 있잖아요. 근데 뭐 문신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보통 문신을 하는 거는 평상시에 자신이 이제 애착을 갖고 있는 뭐 대상, 뭐 자신의 인생의 신념 목표, 뭐 이런 거죠. 신념 이런 것들을 새긴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신 새기는 거야 뭐 개인의 취향 아니냐, 그럼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국방장관 후보로 낙점받은 사람이 자신의 온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거의 걸어다니는 표지판처럼 문신을 하고 있다는 건 좀 뜯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1980년생으로 44살, 좀 젊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조금 보통의 미국식 이름하고는 조금 낯선데 부모가 모두 노르웨이 혈통이라 그래요. 노르웨이 계인 거죠. 그렇군요. 예,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오. 정말 우수한 학생이었고 프린스턴 대학교를 네.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ROTC를 했고요. 와. 20대 때부터 아주 열렬한 공화당 지지자였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뭐 이런 국방 뭐 이런 본인이 아무래도 이 군 복무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국방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비공식적으로 해왔던 인물이라고 해요. 네. 특히 그 이라크전 때 그 이라크전에 참전한 미군들이 전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네.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사면을 해줘라라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했던 사람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문신을 보면은 뭐 성조기, 총, 뭐 헌법구절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오른쪽 가슴팍에 있는 일명의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네. 또는 뭐 십자군 십자가로 불리는 그 문양인데요. 네네. 가운데 커다란 십자가가 있고 내구층에 이제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십자군 전쟁 아주 초기에 예루살렘에 들어설 이제 십자군 왕국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쓰여졌던 건데 예. 그래서 최근에 뭐 극우적인 사람들 또 극우 단체 이런 데서 많이 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오른팔 위쪽에 또 문장이 있는데 뭐 신의 뜻이라고 하는 라틴어 데우스 불트라고 하는 문장을 새긴 문신도 있는데 네. 이것도 또 역시 이제 십자군 전쟁 당시에 구호로 쓰여졌는데 종교적인 폭력 사용 이런 것들로 많이 뭐 지금도 많이 그런 거 지지하는 파에서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2020년에 책을 이 사람이 펴낸 거를 보면은 미국 십자군, 미국을 바꾸기 위해서 십자군 같은 이런 정신으로 미국을 바꿔야 한다라는 책을 쓴 적도 있는데 이 사람 좀 십자군 전쟁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향하고 있는
예, 중세 그런 시대를? 사람인 것 같아요. 21세기에. 예. 네. 그리고 오른쪽 팔 밑에 8개로 이렇게 조각이 난 뱀 문양이 있어요. 뱀 네. 문신이 있는데 이거 어디 많이 본 문신인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네. 이게 사실 미국 건국 역사 초기에 많이 그 도판으로 많이 나오고 보신 적이 있으실 법한 네, 이 네. 문양인데요. 이게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죠. 네. 사람이 이 당시 영국의 식민지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합쳐서 같이 이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라는 문양으로 자기가 발간하던 그 잡지에 이 문양을 실었다고 하는데 목판화로 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join or die 그래서 한 편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 문양이다 그러네요. 그렇게 join or die. 불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거 자체가 한 편이 되지 않으면은 죽는다라는 걸 이 사람도 신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미국 제일주의 네. 또 극우적 기독교주의 이런 것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던 네. 트럼프의 딱 입맛에 맞는 네, 맞아요. 인물이 되지 네. 않을까. 근데 이런 문신들이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2021년에 그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그 네. 당시 그 사람이 주방위군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주방위군으로 일하면서 이제 취임식에 보안을 맡을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거기에 뭐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이 문신이 너무 극단주의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 현장 업무에서 배제가 됐다는데 그걸로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환멸을 느끼고 이 주방에서 이렇게 뭐 복무를 끝내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 2021년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당선에 이제 항의하고 네.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점검한 지 열흘 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위험 인물이다라고 네, 네. 판단이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 성폭력 혐의도 2017년에 있어서 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이게 합의로 인해서 이제 이게 법적 처벌까지 수위까지 간 적이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일단락 됐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또 얘기 계속 나오겠는데요.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뭐 지금 법무장관 지명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도 역시 장관이 되려면 아주 혹독한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상원에서 거쳐야 하는데 네. 이 문제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당선인 자신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원의 다수당을 지금 공화당이 차지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크게 과연 이제 문제화될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헤그세스가 이끌게 될 트럼프 2기 국방부의 방향,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본인이 뭐 대학 때 ROTC도 했고 네.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군에 대한 경험은 있다고 하지만 국방부라는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 만한 경험은 없죠. 뭐 최근까지도 그 폭스 TV에 네, 뭐 진행자였고. 진행자로 그 활동을 네. 했었는데 이 국방부는 총 300만 명 이상의 군과 민간인 뭐 이런 관련된 인원들을 통솔해야 하는 그 장관으로서 통솔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고 네. 또 큰 국방 전략이나 행정을 뭐 정책을 수립해본 것도 경험도 없죠. 근데 이 헤그세스는 지금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는 국방부 내부의 어떤 개혁, 네. 인사적 개혁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먼저 손을 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도 뭐 워크 바이러스가 국방부 이게 예를 들면은 성적 인종적 이런 뭐 균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런 진보파 세력들이 국방부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미군의 어떤 파워를 제대로 뭐 갖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헤그세스 역시 뭐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열렬한 이런 주의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네.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먼저 주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따라서 미국 국방부가 상당 기간 내분 또 내적 갈등이 아주 치열하게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국무장관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뭐 대표적인 대중국 네. 매파로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중국에서 긴장할 줄 알았는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루비오 상원 의원은 1971년생으로 53살이고요. 네. 뭐 잘 알려져 있지만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쿠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원 의원들 중에서 가장 뭐 중국의 매파 중에 하나다라고 네.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 외교부의 제재 리스트에도 2번이나 오른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네. 차츰 그 입장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거리를 두고 지원을 끊으려고 하는 쪽에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뭐 왜 그런 이런 걸까요? 얘기가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마이크 그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조금 더 껄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보다는 좀 낫다라고 낫다. 생각하는 것 같고 예, 예. 뭐 최악의 뭐 국면은 아니다, 인사는 아니다라고 뭐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하지만 사실 이 지금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그 외교 정책을 입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안보 보좌관 마이크 월츠 하원의원이 네. 지금 지명이 됐고 또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앨리스 스타파닉 하원의원도 매파 중에 매파, 뭐 미국 우선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국무장관 혼자 어떤 대중국 정책을 외교 정책을 이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트럼프 이게 행정부에서 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트럼프고 지금도 강요 인선을 하는 거 보면은 네. 어떤 그 강요들로부터 어떤 조언을 받고 상의를 하고 하는 대상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상을 대신해서 이제 현장에서 그 선발이 되어줄 사람을 뽑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가 지금 뭐 강력한 반중국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또 관련 정책들을 뭐 본인이 직접 다 이제 지휘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중국으로서는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됐건 또 뭐 공화당 정권이 됐건 항상 역대 정권에서 보면은 대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하원이 항상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 입지를 뭐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중국 문제에서는 강경한 노선을 취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공화당이니까요. 다수당 그 지위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중국 문제는 쉽지 않겠죠. 더욱 강경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파격 인사 가운데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네. 정부 효율부 일론 머스크에 대한 관심이죠. 그리고 공동위원장의 비벡 네. 라와스와미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론 머스크가 혼자서 이 뭐 정부 효율위원회를 이끄는 게 아닌가라는데 네. 공동위원장 체제가 됐어요. 네. 아마도 이 조직을 이끌면서 머스크가 사업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라와스와미라는 사람을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39살로 상당히 젊습니다. 젊네요. 네. 인도계라고 하죠. 바이오테크 회사를 이제 창립해서 엉망장자인데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 있고 네. 2023년 공화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정치인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네. 그때 사위에 머물면서 이제 퇴진을 하면서 트럼프 지지를 지지 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라와스와미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머스크보다도 더 독한 최소 정부주의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공화당 경선 당시에도 이 주장을 했었는데 네. 연방 공무원의 75%를 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FBI 또 뭐 원자력 규제위원회 이런 거 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도 너무 오락가락 얘기를 해서 정말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번에 뭐 머스크하고 손발을 맞춰서 이 정부 효율위원회를 이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두 사람의 성향인 건 비슷하긴 하지만 네.
잘 합의를 이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고 네. 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마치 나치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또 논란도 일으킬 정도로 매우 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종잡을 수 없는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부 효율부 이게 이제 정부 지출하고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해서 효율적으로 정부 연방 정부를 운영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이제 부서인데 이 역할과 법적 지위 이거 정확하게 아직 정해져 있지는 그렇죠? 않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머스크랑 라와스와미도 강력급은 아닌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무급으로 이렇게 조언하는 역할 또 이런 것에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무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사실 무급이라는 것도 좀 의외였는데 네. 머스크가 얼마 전에 뭐 X에 올렸잖아요. 초고지능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네. 해서 다 응모해 달라 뭐 이렇게 80시간이라고. 네네네. 근데 보수는 무급이다. 보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아마 머스크와 라와스와미도 무급으로 일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무급하셔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받아야 근데 되지 미국을 않을까요? 완전히 바꾸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네. 참여해 주는 네. 것만으로도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원봉사군요. 같은데 네. 이 위원회가 과연 어떤 이제 행보를 보일지 매우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으로 짧게 예.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기존의 동맹의 가치보다는 뭐 거래식 외교안보 정책 그렇죠. 행보가 일기 때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뭐 고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반중 성향에만 이제 치우치고 한반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면서 한국의 입지가 많이 축소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또 김정은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역할은 무엇인가 할 때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 패싱 논란 이게 또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 때문에 네. 철저한 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